과학 톡톡과 함께라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들려드릴 과학 이야기 주제는 곤충입니다. 곤충에 궁금했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암컷 사마귀는 왜 수컷을 잡아먹을까요?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 놀라지 말아요. 암컷 사마귀가 짝짓기 중에 수컷을 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짝짓기 이후에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암컷 사마귀는 알을 많이 낳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수컷을 먹으면 단백질과 다른 중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서 알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컷 사마귀는 자신이 암컷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아기 사마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짝짓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암컷에게 다가가는 거죠. 하지만 모든 짝짓기에서 암컷이 수컷을 먹는 건 아니에요. 짝짓기 중에 수컷이 빠르게 도망칠 수도 있고 암컷이 이미 충분히 먹었거나 배가 부른 상태라면 수컷을 먹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사마귀 외에도 다른 곤충과 거미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검은 과부거미, 붉은 과부거미는 짝짓기 후에 수컷을 먹는 경우가 많대요. 사마귀와 마찬가지로 짝짓기 후에 수컷을 잡아먹어 다음 자손이 더 건강하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죠. 사마귀 이야기를 통해 생물들은 번식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수컷 사마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더 건강하고 강한 후손을 남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왜 간지러운 걸까요?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기 전에 모기침을 먼저 우리 피부에 넣어요. 이 침에는 항응고제라는 물질이 있어서 우리의 피가 딱딱하게 굳지 않게 해주고 그 덕에 모기가 더 씻고 오랫동안 피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모기침 속에 들어있는 물질인 항응고제를 이상하고 낯선 물질로 인식해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익숙한 물질에는 반응을 안 하지만 외부에서 침입한 낯선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방어작용을 일으키게 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없던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어. 없애야 해. 얼른 히스타민 물질을 내보내자. 라고 반응을 합니다. 모기가 물린 부분에는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고 그 근처 피부는 부어오르고 신경이 자극을 받아 더 간지럽게 느껴져요. 우리 몸을 지키려고 나온 히스타민이 나오면서 우리는 더 간지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긁으면 긁을수록 그 부위가 더 간지럽다고 느낀 적 있나요? 우리가 모기에게 물린 부위를 긁게 되면 그 근처 피부가 약간 손상이 돼요. 그럼 또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지키려는 더 많은 히스타민이 나오게 되죠. 긁으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지키려는 히스타민이 더 많이 나오면서 간지러움이 더 오래 지속되고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긁으면 피부가 손상돼서 그 손상된 부위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처가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 모기에 물리며 나오는 히스타민을 조금 덜 나오게 하기 위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 부위를 긁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기가 지구상에서 다 사라진다면 좋을까요? 모기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면 모든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북극의 툰드라에도 모기가 발견되거든요. 그만큼 모기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대단한 곤충이죠. 이런 대단한 모기는 우리를 물어서 간지럽게 하고 윙윙 거리는 소리로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옮기기도 하죠. 혹시 모기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진짜 모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3,500종의 모기가 있지만 그 중에 약 2,500종 정도만이 사람을 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전체 모기 종의 약 5%밖에 되지 않아요. 쉽게 설명하면 100개의 모기 중에 5개의 모기만 사람을 문다는 거죠. 생각보다 적은 숫자죠. 사람을 무는 모기들은 주로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을 얻기 위해 사람의 피를 빨아요. 대부분의 모기들은 주로 동물이나 새의 피를 빨거나 식물의 수액과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모기는 벌만큼이나 열심히 꽃의 꿀을 먹고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모기의 대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식물의 번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더운 열대지방에 많은 모기는 카카오 나무에 꽃가루를 옮겨 수분을 도와줘요. 카카오 나무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를 생산합니다. 모기가 사라진다면 카카오 나무의 수분이 줄어들어 초콜릿을 만들어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모기가 지구에서 사라지면 많은 식물들이 자라기 어렵고 초콜릿도 먹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모기가 사라지면 많은 동물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모기는 새, 박쥐, 개구리 같은 동물들의 주요 먹이예요. 모기가 사라지면 이들의 먹이가 줄어들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죠. 또 모기를 먹고 사는 새들이 줄어들면 그 새들을 먹이로 하는 다른 동물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모기의 유충은 물속에서 자라면서 작은 생물들을 먹고 자라는데 모기가 사라지면 물속의 생태계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모기가 사라지면 단순히 모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여러 생물들이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태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생태계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도미노로 생각하면 돼요. 생태계가 하나의 큰 도미노 줄이라면 모기는 도미노 중 하나죠. 만약 모기가 사라진다면 그 도미노는 쓰러지고 다른 도미노들도 쓰러지게 되어 도미노 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모기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 이제는 알겠죠? 매미는 왜 우는 걸까요? 왜 밤에도 우는 걸까요? 매미가 우는 이유는 주로 짝짓기와 관련이 있어요. 매미의 울음소리는 수컷 매미가 내는 거예요. 보통 암컷 매미들은 울지 않죠. 수컷 매미는 울음소리를 내어 암컷 매미에게 나 여기 있어, 짝짓기야 하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수컷 매미들은 더 큰 소리와 그들만의 멋진 소리로 경쟁하며 암컷 매미를 유혹하게 되죠. 암컷 매미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수컷의 울음소리를 따라가 수컷과 만나게 되고 짝짓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짝짓기가 끝난 이후에도 수컷 매미들은 계속 울 수 있어요. 수컷 매미는 한 번의 짝짓기 후에도 다른 암컷과 짝짓기를 시도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기 위해 계속 울기도 하죠. 또한 짝짓기 후에도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다른 수컷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울기도 합니다. 수컷 매미는 짝짓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컷 매미는 짝짓기가 주된 생물학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짝짓기 후에 생존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죠.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우리 주변의 매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짝짓기를 위해 열심히 우는 매미는 주로 낮에 울어요. 왜냐하면 매미들은 태양의 열과 빛, 기온이 높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주로 낮에 짝짓기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일부 종은 밤에 울 수 있지만 극히 드문 편이에요. 그런데 도시 환경에서는 밤에도 밝은 빛을 내는 조명이 많기 때문에 매미들이 낮과 밤을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인데도 낮과 비슷한 환경으로 인식하여 매미가 울게 되는 거죠. 밤새 우는 매미,
이제 왜 우는지 이유를 알겠죠? 매미의 껍데기는 나무에 왜 붙어 있는 걸까요? 매미가 우는 계절이 되면 매미만큼이나 많이 있는 매미 모양의 한 갈색 껍데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매미 껍데기는 어른 매미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허물을 벗으면서 남겨진 껍데기예요. 그럼 매미 껍데기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짝짓기가 끝난 암컷 매미는 나무 껍질이나 나뭇가지에 알을 낳아요. 알에서 부화한 아기 매미는 땅속으로 들어가 뿌리 주변 흙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우린 앞으로 아기 매미를 유충이라고 하고 어른 매미를 성충이라고 부를게요. 매미 유충은 매미종마다 다른데 2년에서 최대 17년까지 땅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나무 뿌리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매미 유충은 땅속에서 여러 번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는 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탈피라고 해요. 즉 매미 유충은 여러 번의 탈피 과정을 통해 점점 더 큰 몸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충 단계가 끝나면 땅 위로 올라와 나무와 다른 식물에 붙어 있다가 마지막 탈피를 하게 됩니다. 어른 매미인 성충이 껍질을 벗고 나오면 매미는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되죠. 그 마지막 탈피 과정에서 남겨진 껍데기는 우리가 보는 갈색 껍데기예요. 만져본 사람은 알 수 있을 텐데 이 껍데기는 매우 가볍고 단단해서 나무나 풀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껍데기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걸 확인했고 허물을 벗고 나온 어른 매미, 성충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컷 매미는 짝짓기를 위해 울음소리를 내고 짝짓기가 끝난 암컷 매미는 알을 낳아요. 매미가 성충이 되어 날아다니는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로 매우 짧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매미들은 성충이 돼서 약 한 달 정도만 살죠. 그래서 매미 울음소리가 한 달 정도 힘차게 들리는 거예요. 짝짓기가 끝난 매미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매미는 죽어서도 포식자에게 먹히거나 땅속에 떨어져 다른 곤충이나 세균의 먹이가 되어 생태계에 큰 도움을 주는 곤충이죠.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매미, 이왕 살 거 더 오래 살지. 왜 땅속에 오랜 시간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는 짧게 사는 걸까요? 이것도 매미가 잘 살아가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미가 땅속에 오래 있는 이유는 매미를 잡아먹는 동물들로부터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또한 땅속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나무 뿌리의 수액을 먹으며 성장함으로써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죠. 짝짓기를 위해 바깥 세상으로 나온 매미들. 시끄럽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러브버그는 왜 붙어다니는 걸까요? 러브버그는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합니다. 러브버그라는 이름은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 동안 함께 붙어다니는 행동에서 유래한 건데요. 러브버그는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 상태로 계속 붙어다녀요. 이 상태는 짝짓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지속될 수 있죠. 짝짓기 동안 두 마리가 함께 붙어다니게 되면 최대한 많은 알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러브버그는 보호와 생존을 위해서도 붙어다녀요. 수컷이 암컷과 함께 붙어 있으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줄어들 수 있죠. 또 수컷이 암컷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컷이 자신의 암컷과 짝짓기 하려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결과 자신을 닮은 자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러브버그가 붙어다닌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자연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러브버그는 그럼 항상 붙어다니는 걸까요? 길에 가다 보면 혼자 다니는 러브버그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혼자 다니는 걸까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아직 짝짓기를 하지 않은 수컷과
짝을 찾기 위해 혼자 돌아다니는 암컷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짝짓기 중이던 암컷, 수컷 중에 한쪽이 죽거나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한 번의 짝짓기가 끝나고 새로운 짝을 찾기 위해 다시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러브버그의 생김새와 많은 개체수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다행인 건 서로 짝짓기 이후 떨어지고 나면 수컷은 3일 이내, 암컷은 바로 산란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긴 시간을 유충으로 보내죠. 최대한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는 러브버그.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해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죠? 번데기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나비, 나방,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성충으로 변하는 과정인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즉 번데기 시기가 있는 곤충들이죠. 번데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만히 있던 번데기가 대체 어떻게 나비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번데기 안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애벌레는 충분히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지 않고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는 애벌레가 성충으로 변하기 위해 들어가는 특별한 껍질 같은 거예요. 번데기 안에서는 애벌레의 몸이 스프처럼 걸쭉하게 녹아요. 방금 번데기가 된 번데기를 칼로 자르게 되면 스프 같은 걸쭉한 액체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애벌레가 죽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액체 속에는, 그 스프 속에는 나비가 될 준비를 하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걸쭉한 액체 속에는 날개가 될 세포, 다리가 될 세포, 더듬이가 될 세포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신호를 보내며 각자의 위치에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집에서 번데기를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번데기가 투명색이었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번데기 안에서 특별한 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성장하여 날개, 다리, 더듬이, 눈 등이 만들어지고 이들의 색깔이 점점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시간이 지난 후에 번데기를 칼로 자르게 된다면 성장하고 있는 다리, 더듬이, 날개 등을 볼 수 있게 돼요. 번데기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번데기가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나뭇잎이나 돌 색깔로 비슷하게 위장해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에너지를 아껴서 번데기 안의 변화에 집중하기 위함이죠. 나비가 되기 위해 너무 멋있는 생물학적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번데기. 정말 달라 보이죠? 옛날에는 왜 곤충이 컸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 아주 먼 옛날에도 잠자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잠자리의 이름은 바로 메가네우라, 고생대 잠자리라고도 합니다. 이 곤충의 날개 길이는 약 65cm에서 70cm 정도이고 날개를 펼쳤을 때의 폭은 거의 1m 길이였다고 해요. 4살 아이의 키를 가진 잠자리라니 정말 놀랍죠? 아주 오래전 고생대에는 메가네우라처럼 곤충들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까요? 우선 그 옛날에는 생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대요. 곤충들이 이 많은 산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몸이 더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거죠. 둘째는 지금보다 위험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당시는 곰이나 새같이 곤충들을 잡아먹는 큰 동물들이 별로 없어서 곤충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무시무시한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곤충들이 작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곤충들이 좋아하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였어요. 곤충들은 따뜻한 온도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습한 환경에서는 산소를 더 쉽게 마실 수 있는 호흡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고생대는 곤충들이 좋아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거죠. 현대의 곤충들은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우리가 들판에서 볼 수 있는 잠자리는 날개 길이가 2cm에서 12cm 정도예요. 고생대 잠자리 날개 길이가 65cm인 거랑 비교하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죠. 현대에 오면서 곤충들은 왜 작아진 걸까요? 첫째, 고생대에 비해 현재 공기 중 산소가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셔서 그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산소를 전해줘요. 그런데 곤충은 몸 곳곳에 있는 작은 통로인 숨구멍, 기문으로 공기가 직접 들어가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전해주게 돼요. 몸이 너무 커진다면 산소를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하기 힘들겠죠? 공기와 가까운 곳에서 산소를 쉽게 받기 위해 몸의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둘째,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고생대 이후로 조류, 포유류 같은 새로운 포식자가 생겨났고 이들은 곤충들을 먹이로 삼았죠. 작은 크기는 숨거나 빠르게 이동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곤충 몸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 거예요. 셋째, 곤충은 외골격이라고 하는 바깥쪽이 딱딱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곤충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곤충을 보호해주죠. 몸이 커질수록 외골격도 무겁고 두꺼워져야 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곤충들은 효율적으로 몸의 크기가 작게 진화한 거죠. 마지막으로 곤충들의 터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곤충들의 황금기였던 고생대는 광활한 숲, 습한 환경이었죠. 현재에 오기까지 기후가 크게 변화했고 곤충들의 많은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변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터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했던 거죠. 모든 곤충은 딱딱한 외골격이 있을까요? 모든 곤충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은 절지동물문에 속하는데 절지동물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외골격입니다. 장수풍뎅이, 딱정벌레, 사슴벌레는 우리가 만졌을 때 매우 단단하게 느껴지는 외골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개미를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없는데 대체 어디에 외골격이 있다는 걸까요? 곤충의 외골격은 강하지만 아주 가벼운 특징이 있어요. 개미의 외골격은 워낙 작고 얇아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는 딱딱함을 느낄 수 없었던 거죠. 개미가 사람처럼 커진다면 외골격의 딱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개미와 벌의 껍질, 나비의 날개, 바퀴벌레의 몸체는 모두 곤충 외골격의 일부예요. 이러한 곤충의 외골격은 마치 강력한 슈퍼옷처럼 멋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외골격은 곤충의 바깥쪽 전체를 덮고 있어서 곤충이 다치지 않게 해줘요. 마치 자전거 헬멧처럼 곤충이 떨어지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당할 때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두 번째, 외골격은 곤충의 몸을 지탱해주고 곤충이 움직일 때 필요한 힘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서 놀 때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곤충이 뛰어다니고 기어오르고 날 수 있게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외골격은 곤충의 몸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줘서 몸이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마치 물병의 마개처럼 작용해서 물을 안에 저장하고 곤충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외골격은 곤충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곤충이 바깥 세상에서 활동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슈퍼옷인 거죠. 파리는 왜 더러운 걸까요? 파리가 단순히 오염된 물질인 쓰레기나 배설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에 붙어있던 파리는 다리, 날개, 발바닥에 수많은 세균이 묻게 됩니다.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파리는 약 351종의 세균을 운반한다고 해요. 파리의 온몸에 이런 세균이 붙어있는 상태로 파리가 우리가 먹게 될 음식물에 앉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 몸에 붙어있던 세균이 음식물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어요. 또
파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의 침이나 소화액을 분비하여 음식을 녹여요. 이 소화액에는 파리의 잎부분에 묻어있던 세균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 과정에서도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죠. 파리는 매우 빠른 대사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는 1시간 동안에도 여러 번 배설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파리똥이라고 하는 이 배설물에도 세균이 있어요. 이 파리똥이 음식물에 닿게 된다면 세균이 음식물에 전이될 수 있겠죠. 파리가 음식물에만 닿는 건 아니죠. 파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앉기도 합니다. 파리는 사람의 땀, 사람 몸에 묻어있던 음식 냄새, 호흡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좋아해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언제든지 우리 몸 근처로 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근처에 맴돌던 파리가 사람 피부에 닿게 되면 파리의 몸에 묻어있던 세균이 전이될 수 있어요.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파리가 바이러스를 몸에 묻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바이러스까지도 옮길 수 있다는 실험을 입증했습니다.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까지도 파리가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파리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가득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였어요. 파리를 잡을 때는 손으로 잡지 말고 파리채나 파리 끈끈이를 사용해야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죠? 끝까지 과학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